곧 돌아가실 거예요. 보험금 10억, 집 팔면 해결되겠죠? 아버지, 이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눈앞에서 계산만 하는 자식들을 보게 되다니. 내 돈은 내가 쓰겠다는데 이유가 필요하냐?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 순간 마음속 오래된 짐이 내려갔다. 이번엔 내 차례다. 자식들의 욕심 대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선택했다. 평생 잃었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이야기. 풀 영상에서 만호의 마지막 선택과 감동적인 결말을 확인하세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익산의 버스 차고지는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만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오늘도 이른 새벽 문이 떠졌습니다. 버스를 몰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정류장에 나와 버스들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죠. 형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김 기사, 내 옛 동료가 종이컵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도 안 모시면서 뭐 타러 매일 나와요? 그의 말투엔 장난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연민이 비쳤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괜히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형님 덕분에 분위기 좋아요. 요즘 젊은 기사들은 인사도 잘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손끝을 간지렸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은퇴란 게 참 묘한 겁니다. 하루 3번은 자유롭다고 느끼고 나머지 시간은 쓸모없다고 느끼죠. 예전엔 버스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주전자, 물 끓는 소리로 하루가 열립니다. 내게도 아직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아내의 복희, 내 평생의 동반자 말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습니다. 폐암 3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복희는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참 불공평하게 굴더군요. 여보, 병원 다녀올게요. 집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녀는 오늘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매일 그 병실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오늘은 나를 알아봐 주길. 오늘은 웃어주길. 병원에 들어서면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그 냄새는 이제 나에겐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안병동에 내리면 복희의 병실은 복도 맨 끝에 있습니다. 그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데 나는 그 빛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얼굴을 보면 그 희망이 금세 멀어집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말은 느려졌으며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오면 병실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응, 숨이 좀 찼는데
지금은 나아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한 듯 내 눈을 피했습니다. 복희는 늘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살림이 넉넉지 않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늘 허리띠를 졸라맸고, 나중엔 내가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자신 탓이라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파서 미안하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그 말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해요. 우린 잘 살았어요. 남들처럼.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 준호, 딸 서연.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서연은 디자인 일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을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복희는 늘 나를 위로했죠. 아이들이 원래 그런 나이예요. 자기 살기도 바쁘지. 그래도 둘 다 착한 애들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착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어야만 견딜 수 있었던 걸까요? 병실 창문 밖으로는 익산의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고 복희의 얼굴에도 그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너무 잘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참 따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만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라.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차고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는 퇴근을 기다리는 기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죠? 예. 형수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나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불이 꺼진 거실에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복희야, 우리 애들 말이야. 바쁘긴 해도 마음은 다 있겠지. 사진 속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사진 속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아이들은 착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병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환자 보호자들이 드나들며 분주했을 텐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빼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입안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복희의 기침이 유난히 심했거든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조금만 참아요, 여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 두 아이가. 며칠 전 전화로 그랬습니다. 아빠, 이번 주엔 내려갈게요. 엄마도 보고 싶고. 나는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도 부모 생각은 하는구나. 그런데 그날 그 복도에서 들은 말은 내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점심 무렵 복희가 잠이 든 사이 나는 잠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는 햇살이 길게 드려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택시가 연신 오갔습니다. 나는 잠깐 바람을 쐬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옆 복도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 옆에는 딸 서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랑 집 팔면 빚은 해결돼.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죄책감 좀 들긴 하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신다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준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귀는 분명히 들었는데 머리는 이해를 거부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 딸이 그 말에 대답했다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치 복희가 내 대신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모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보험금이 꽤 되잖아. 엄마 이름으로 들어온 거. 그거 아빠가 알면 뭐라 하시겠지.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지. 괜히 또 상처받게 뭐하러 그래. 그래도 서연아, 이건 그냥 현실이야. 우리도 빚이 있고 엄마도 어쩔 수 없는 병이잖아. 그 순간 나는 손에 쥔 커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 아빠.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목이 막혀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나조차도 그 순간에 내 얼굴을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준호가 서둘러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됐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해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깜박이며 울먹였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 병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내 몸 전체가 납덩이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복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준호랑 서연이 온다던데? 응, 아까 봤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애들이 착하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되뇌며 마치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착하죠. 내 목소리가 미묘하게 갈라졌습니다. 복희는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천장에 걸린 형광등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 햇살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해 보였는데 나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복희는 반가운 얼굴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왔구나. 서연이 눈가를 훔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컨디션 좀 어때요? 괜찮아. 너희 얼굴 보니까 기운이 나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말들이 내 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랑 집 팔면. 그래도 죄책감은 들긴 하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좀 더 타올게. 그 말만 남기고 복도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바람이 휙 하고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착해요. 아내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버스 차고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병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여전했지만 어쩐지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희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나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복희는 여전히 나를 보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도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손을 비벼서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더군요. 응, 왜요? 이제는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진심이에요. 나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됐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야 해요. 나보다 오래.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복희의 숨소리가 들렸고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녀의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삑하는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차가워지는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내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가족분, 이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왔습니다. 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흰 국화꽃과 향 냄새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정 속 복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말대로 살아볼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상주복을 입고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문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고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얘들은 내 자식이지. 하지만 장례가 끝나갈 무렵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던 날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상복 위로 피곤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상위에 놓인 복희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엄마 보험금이랑 집 문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야겠니?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서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아직 그런 얘기 꺼내기 이르잖아. 너도 알잖아. 대출도 있고 엄마 치료비도 남았고. 그래도 지금은 서연아, 이게 현실이야.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속이 멍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만해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두 사람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방금 떠나셨다. 아직 냄새도 남아있는데 그 입으로 그 얘기를 하니 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서연도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우리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게 많으니까. 됐어.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들 하고 가라. 오늘은 그만.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아끼던 머그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쯤 마른 꽃이 피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 가기 전날 따서 넣어둔 국화였죠. 나는 그 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이제야 무언가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을 먼저 생각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평생 가족만 바라보다 정작 내 인생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요. 나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며칠 뒤 나는 버스 차고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엔진 소리, 기사들의 웃음, 커피 자판기 소리. 그 모든 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변했습니다. 형님, 얼굴이 좀 다르시네요. 김 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뭔가 마음이 정리된 사람 같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눈부신 햇살 사이로
하얀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이 마치 복희의 손짓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말대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죠.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이 준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버스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깎아지듯 마른 볼, 키끗해진 머리, 깊게 팬 눈가의 주름. 한평생 남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났고 같은 길로 병원 쪽을 걸었습니다. 버릇이 남은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복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먼저 생각해요.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밀었습니다. 나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집문서, 도장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모은 전 재산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 그 돈의 숫자를 바라보며 나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아껴 모았던 이유가 결국 남겨두기 위해서였을까?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내가 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은행 창고 앞에 서니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내 통장을 받았습니다. 예금 인출을 원하신다고요? 네. 전부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고객님, 전부 인출이라면 금액이 꽤 큰데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내 인생을 위해서요. 그 말에 직원이 멈칫하더군요. 그러다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잠시 후 창구 유리 너머로 현금 다발이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그 돈의 묵직한 무게를 손에 느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0억 원. 내 평생의 무게가 고작 종이 몇 뭉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그게 자유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나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 복희와 50년을 함께한 그곳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고 앞마당에는 복희가 심어둔 라벤더가 아직 시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솜이불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그녀의 향수 냄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 팔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요? 예, 갑자기요. 그래도 추억이 많으실 텐데. 그게 이제는 짐이 돼서요.
그 말이 나오자 마음속에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추억이란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하죠.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요. 쉬웠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맞닿은 듯한 공기 속에서 나는 복희가 심어둔 라벤더를 하나 꺾었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정리했어요. 나를 위한 준비를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빠, 진짜예요? 뭐가? 집 판다는 게... 응, 팔았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내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아빠, 혹시 우리한테 서운한 일 있으세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그냥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려는 거다. 다르게요? 그래.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 이제 내 눈치만 보며 살 거다.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 집은 엄마랑의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다. 뭐라고요? 그 추억이 이제 나를 붙잡고 있거든. 난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고 싶지 않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상의도 없이. 내 돈이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걸 내가 쓰겠다는데 너희 허락이 왜 필요하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세상에 현금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괜찮다. 정말 뭐 하시려는 건데요? 그건 나만 알면 된다. 말을 마친 나는 현관 옆 서랍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난 이제 내 인생 산다.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갑자기야.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그만해. 지금 말해봐야 들으실 것 같아? 그 대화가 희미하게 들리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가방 안의 통장과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내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창고에서 표를 끊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다로.
복희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했던 그 바다, 강릉. 플랫폼에 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오며 철로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가방을 껴안고 객차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산의 논밭,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마을. 그 풍경 속 어딘가에 내 지난 인생이 묻혀 있는 듯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떠나요. 당신이 보던 그 바다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차의 진동이 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박동처럼. 그날 밤 기차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여보. 늦었지만 잘 가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침 공기가 살에 와 닿았습니다. 익산역 앞 버스터미널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겨울 햇살은 차갑게 번지고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무겁게 든 여행 가방 하나, 그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현금, 그리고 복희의 유골함 일부. 나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강릉행 2시 차요. 표를 건네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 그건 두려움이면서도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속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떠드는 소리, 버스 출발 방송, 아기 울음소리. 모든 게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그리웠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이제 조금씩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거 자리 맞으세요? 고개를 들자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눈가에 생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등에는 커다란 배낭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네. 저 자리 비어 있어요. 감사해요. 그녀는 자리에 털썩 앉더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와, 겨우 맞췄다. 강릉행표 요즘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바다 보러 가는 사람들 많겠죠. 저도요. 하지만 관광은 아니에요. 그래요? 해녀, 교육 받으러 가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것도 젊은 여자가 해녀라니. 요즘엔 그런 일 하겠다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멋있어서요.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다 멈춘대요. 그냥 숨만 듣고 내 생각만 남는데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어요. 욕심을 좀 비워보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욕심을 비운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식에게서 멀어지고 이제야 나는 비워지는
중이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논밭, 고속도로, 산맥, 그리고 구름이 길게 늘어선 하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괜히 물었습니다. 바다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네. 물속에서는 숨을 오래 참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래요. 죽을 것 같을 때 끝까지 버티면 그때 진짜 숨이 터진대요. 그게 인생 같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저씨도요? 응. 나도 오래 참으며 살았거든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마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버스가 중간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나는 커피 한 잔을 사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점점 푸르러지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커피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는 커피라도 마셔야 하루가 버텨요. 그녀가 내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바다 냄새가 좋아요. 그 짠내가 나면 마음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요? 네. 바다는요, 사람을 가르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요? 비우는 법이요. 욕심을 비우는 법.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 어쩌면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쌓기만 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이제 남은 건 내려놓는 일이었죠.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녀는 잠에 들었습니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얼굴. 그녀는 지금도 꿈속에서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가 강릉으로 접어들 무렵 창밖에 푸른빛이 비쳤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키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그 바다. 우리가 함께 오기로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도착한 강릉의 공기는 짭조름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보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거기 가보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해변으로 걸었습니다. 모래밭을 밟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발끝을 적시고 이내 물러갔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연이 하얀 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바다, 당신이 보고 싶다던 곳이에요. 이제 당신 일부라도 여길 보여드릴게요. 나는 바람을 등지고 유골을 바다로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파도가 세게 밀려왔습니다. 물보라가 내 얼굴을 덮쳤습니다. 마치 보키가
내 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과 바닷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슴이 시렸지만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이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 이제야 새로운 숨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버스에서 봤던 그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당신도 바다 보러 왔어요? 네. 훈련소 가기 전엔 꼭 한 번 들러요.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파도가 높네요. 그게 인생 같죠. 늘 들쑥날쑥하니까. 그래도 결국은 밀려왔다가 또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좋은 말 많이 배웠어요. 저요. 그래요. 욕심을 비우는 법, 그 말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건 바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전 그냥 전해드린 거예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파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바닷가 근처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늘 바다 얘기를 했는지.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다는 참 사람을 닮았네요. 차갑지만 품이 넓어요. 그렇게 말하고 불을 끄자 복희의 웃음소리가 파도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강릉의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스치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느리게 발걸음을 옮기며 어촌 마을을 지나 작은 복지센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마을, 낯선 사람들, 그러나 마음속은 어느새 마음의 평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닷소리와 함께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센터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와 차분한 표정의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 기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기다린 결심이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현금과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제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게 이 모든 돈을 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이제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금액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제 결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국장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복희, 이제야 내가 당신 말을 이해했어요. 남은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펜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 과거의 억눌린 감정,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평생 살아온 조심스러운 삶의 긴장이 모두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법적으로 기부가 확정됩니다. 다시 돌릴 수 없는 선택이죠.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친절했습니다. 나는 펜을 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희, 우리 제대로 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요. 그 생각만으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무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끝이에요. 남은 삶은 자유로워야죠.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파도,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면서 나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작은 마을 길,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 파도 소리와 섞여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다니. 나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마을을 조금 더 걷다가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안쪽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바깥의 바닷바람과 대비되는 아늑함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 속에 아내의 웃음소리가 스며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복희, 이제 우리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 마음을 이해했어요. 바다와 맞닿은 발끝, 파도가 잦아들 때마다 내 마음도 잔잔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사무국장이 남긴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지역 장학금, 노인 지원 사업, 아동 급식 지원. 이 모든 곳에 내 돈이 쓰인다는 사실이 마치 나 자신이 세상에 작은 빛을 남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웃었습니다. 바닷가의 저녁, 파도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날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정한 지난 삶, 모두 뒤로 한 채 나는 이제 온전히 나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만 생각하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은 여전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난 몇 달의 긴장과 불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 재산 기부를 마친 후 처음 맞는 해변의 아침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긴장도 있었죠. 왜냐하면 곧 자식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모래사장을 걷고 있던 나에게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걸음걸이,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 준호와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발걸음은 날카로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가 숨을 고르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잖니. 내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분노와 슬픔이 섞여 나왔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고 마음속 깊이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던 날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바닷바람에 실려 나의 목소리가 모래사장에 울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처럼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넘어지면 달려가 안아주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도와주고, 병원비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와 복희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든 순간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들은 나를 돈으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자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고개를 젖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 마음을 이해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지.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도 삶이 어렵잖아요. 그 돈이면 집도 해결되고 생활도 편해지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너희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은 그 돈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너희를 위해서였지만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살았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 차례란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준호와 서연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떠날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고 발자국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해변을 혼자 걸으며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희, 우리가 이룬 게 있구나. 우리의 선택이 결국 자유로 가는 길이었어.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민박집 방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 실망,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해변에 나가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자국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스며 있었지만 이번엔 자유롭게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욕심과 갈등으로 움직이지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떠난 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쉬움이 스며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높은 하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저물고 붉은 노을이 바다와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모든 긴장이 풀리고 평온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는 조용히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키,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이야. 강릉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람에 실린 눈발이 하얀 세상을 만들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눈발을 마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 속 커피가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그 온기보다 마음속 평온이 더 크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 정류장은 내가 교직을 떠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기부한 후 처음으로 찾아온 장소였습니다. 낯설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종이컵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잠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복지재단에서 만난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해녀, 교육을 받는 아이들, 그리고 작은 마을의 장학생들입니다. 그들의 눈망울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장학증서를 한 장씩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거 너희에게 준다. 열심히 하고 언제나 꿈을 잊지 마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을 바라보며 마음속 한켠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흩날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위의 철제 지붕 위에 쌓이는 눈, 모래알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작은 얼음 결정들. 나는 종이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도 내 인생의 승객이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선 안내판 위에 전광판이 깜빡이며 출발 시간을 알립니다. 눈 속에 서 있는 나와 버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버스의 엔진 소리가 정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며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보키와 함께했던 날들,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 내린 결단까지 모든 것이 한 장면 안에서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복희, 우리가 해냈어.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오랜 친구처럼 나를 지켜봐 주는 바다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얀 눈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는 손에 든 종이컵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발걸음을 옮기며 눈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처럼 내 삶도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정류장 위. 나는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카메라는 멀리서 나와 버스를 담습니다. 흰 눈 속에서 버스가 천천히 다가오고 내 발자국과 눈발 그리고 장학증서를 받은 아이들의 웃음이 차분히 화면을 채웁니다. 정류장의 시간은 멈춘 듯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승객이 되어 자유롭게 나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선택과 자유. 그 안에서 나는 비로소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정류장에서 나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복희, 나도 이제 진짜로 자유야.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